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집중호우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을 지금의 2배로 올려 사망자는 2천만 원, 침수지원금은 200만 원씩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수해복구 지원은 예비비 등 기존 정부 재정으로 감당 가능하다고 보고 추경 편성은 일단 유보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부동산 상시 감독 기구의 설치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금융감독원과 비슷한 기구를 만들어 강제 조사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통합당은 공포 행정에 그칠 가능성이 크고 실효성이 의문시된다고 비판했습니다. 통합당의 새 정강정책에 5.18 정신을 담는 등 호남 지역 공들이기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통합당은 총선 비례공천에서 호남 지역 할당을 두고 국민통합추진위원회를 발족해 호남 지역 인적 네트워크 강화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정치 사회적 이슈를 분석해보는 뉴스앤 이슈. 오늘은 당정청의 수해 재난지원금 상향, 4차 추경 보류 결정과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유임 속 일단락된 청와대 비서진 개편에 대해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8월 12일 의정종합뉴스 뉴스엔 시작하겠습니다. 네, 긴 장마 역대급 집중호우로 전국의 수해 피해가 막심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복구 대책을 논의했는데 재난지원금 액수를 2배로 올리고 추가 특별 재난지역 선포도 신속히 추진키로 했습니다. 재난 관련한 4차 추경은 재원 상황을 봐가면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김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고위당정청 협의에서 재난지원금 금액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재난지원금을 사망의 경우 1,000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침수지원금을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2배 상향 조정했습니다. 민주당 강훈식 수석대변인은 1995년 재난지원금이 만들어진 후 한 번도 오르지 않아 현실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수해 관련 재난지원금은 해당 지자체의 신청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당정청은 또 추가 특별재난지역 선포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행정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하여 특별재난지역을 우선 선포하고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직간접 지원을 실시키로 하였습니다. 코로나에 수해까지 겹치면서 재정 부담이 크게 늘어난 지자체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항구 복구비 지자체 분담을 내기 어렵다는 그런 호소를 많이 저도 들었습니다.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로 지원하는 방안도 정부에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구 재원으로 예비비 3조 원가량을 포함해 5조 원 이상이 확보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심이 모아졌던 4차 추경은 유보됐습니다. 당에선 적극적인 추경 편성 검토를 요청했지만 정부는 가용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서 최대한 신속히 대응하는 게 우선이라며 온도차를 보였습니다. 강훈식 수석대변인은 현재 재정 여력이 충분한 상황이고 아직 장마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상황을 좀 더 지켜본 뒤 추경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통합당은 재난지원금 상향만으론 턱없이 부족한데도 재해로 인한 국민 고통에 인색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국회 방송 김희연입니다. 미래통합당은 내일 당의 지향점을 보여줄 새로운 정강정책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호남 지역을 염두에 둔 국민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5.18 정신을 담는 등 호남과 중도를 아우르는 파격적인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지영 기자입니다. 미래통합당이 과거 단 한 번도 명시하지 않았던 5.18 민주화운동을 새 정강정책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파격적인 정강정책이란 평가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를 통해 보수부터 중도, 진보까지 다양하게 아우르며 진영 논리를 탈피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통합당의 기반이 취약한 호남을 끌어안고 최종 목표인 다음 대선에서 정권 교체를 이루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강정책의 새 변화와 함께 당 지도부도 오는 19일 호남의 심장부 광주를 방문합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는 5.18 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5.18 관련 단체들과 간담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호남 민심도 좀 파악을 하고 광주를 비롯한 호남에 대한 미래통합당의 여러 가지 대책을 어떻게 수립할 것인가 하는 그런 걸 좀 알아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통합당은 영호남 통합의 교두보 마련을 위해 전북 출신의 정운천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민통합특별위원회도 구성합니다.
그동안 당이 호남에서 선거 후보를 낼 수 없을 만큼 소홀했다며 미흡했던 부분은 반성하고 호남 지역 민심을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호남 속으로 그리고 국민 속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가고자 하는 시도로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통합당에선 다음 총선에서 호남 출신 인사들에게 비례대표 당선권을 일부 할당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당원 당규에 호남 배려 조항을 명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통합당 예결위 소속 의원들은 오늘 폭우로 큰 피해를 입은 전북 남원과 전남 구례 지역 등을 잇따라 방문해 현장 간담회를 열고 수해 복구 지원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국회 방송 박지영입니다. 네, 이슈 분석 양윤선 기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평가 부정의 율이 상당히 여론조사에 높게 나오는데요. 여당에서도 지금 당청 관계를 보는 좀 기류가 바뀌는 분위기가 조금 나오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총선 압승 후에도 이 민주당 지도부가 그동안 청와대와 보폭을 맞추면서 문재인 정부 성공을 위한 어떤 당의 역할을 강조하는 모습을 보여왔는데요. 조금은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예. 청와대 이중대 그리고 여의도 출장소라는 야당의 비난에도 아랑곳하지 않았던 지난 모습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달 6일 이해찬 대표는 비공개 회의에서 보도자료를 미리 내고 당과 논의하는 형식적 당정은 앞으로 하지 말라고 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습니다. 부동산 정책 실패의 발화점이 된 지난 6.17 대책 발표 과정을 두고 한 말이었는데요. 예. 이해찬 대표가 비공개 발언을 하고 기자들에게 공식 전달하는 방식으로 청와대와 정부에 경고를 날린 겁니다. 8.29 전당대회와도 맞물려서 당청 관계 재편은 현안으로 급부상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록적인 수핵 탓도 있겠습니다만 흥행에 실패한 것으로 보이는 민주당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 3인이 최근 앞다퉈서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자성의 메시지를 냈는데요. 이낙연 의원은 고위공직자들이 다주택을 처분해 집 하나만 가지라고 해놓고 자기들은 굼뜨게 대처했다고 말했고요. 김부겸 전 의원은 부동산 정책 등 국민 입맛에 맞는 실적을 못 보였다고 했습니다. 박주민 의원 역시 정책 신뢰도가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네, 부동산 정책 실패와 청와대 참모들의 다주택 처분 과정 문제 등이 지적이 되어 왔는데 결국 이 부분에 대한 비판이라고 봐야겠죠?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민심을 잘 모르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대통령이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주택시장이 안정화되고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는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다라고 한 발언을 문제 삼은 건데요.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 출신이죠. 진성준 의원도 대통령이 기대를 말씀하신 것이라고 본다면서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낙관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이 부동산 대책에 대한 민심이 워낙 좋지 않다 보니까 이에 대한 대통령의 사과와 내각 책임자 교체 등으로 좀 민심을 수습했어야 한다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박용진 의원은요, 지역 구민들이 전세 대란을 우려하는 상황이 됐다면서 서민과 중산층이 내 집 마련을 통해서 건전한 자산 증식을 이룰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부동산 정책 회귀가 필요하다고까지 말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기존에는 되게 추가 설명한다든가 호의하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네네. 뭔가 민심하고 다른 부분을 당이 해명해주는 그런 상황이군요. 네, 청와대 참여진 개편에서 뒤끝퇴장 이런 지적을 받았던 김저원 전 민정수석, 물론 청와대에서는 다른 이유가 있다고 설명하긴 했습니다만은 민주당 내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고요. 네, 다주택 논란에 휩싸였던 이 청와대 김조원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결국 매각이 아닌 사퇴를 택한 것을 두고 당 안팎에서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고 레임덕까지 언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언론을 통해서 이 노영민 비서실장과 김 전 수석의 악연 또 다주택 처분 문제를 놓고 마찰이 빚었다는 이런 것이 보도가 되면서 일부 의원들이 이게 레임덕이 아니면 뭐가 레임덕이냐 이런 격양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조원 전 수석과 관련한 당내 논란도 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김종민 의원은 김조원 전 수석이 밝힐 수 없는 가정사가 있어서 이 다주택 매각이 안 됐다. 너무 이제 인신공격을 자제해야 한다고 감쌌고요. 우원식 의원은 사태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면서 처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맹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진성준 의원도 이 통상 퇴임하는 수석들이 청와대 기자실에 들러서 마지막 인사도 하고 그러는데 마무리가 좀 깔끔하지 못했다라고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레임덕이라는 평가를 두고요. 민주당 초선 의원들은 일부 참모들의 부동산 문제 등 개개인의 문제를 가지고 조직 전반에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총선을 통해 176석을 확보한 만큼 어떤 국정과제를 추진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없고요. 대통령 지지율이 총선 압승을 아무래도 견인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당청 대립구도를 만드는 것도 좀 쉽지 않다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다만 통합당의 지지율이 민주당과 이제 오차범위 내로 좁혀지면서 바짝 추격을 하고 있다는 점이 민주당을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달라진 당청 관계를 보여줄지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사안이 발생했을 때마다 당 차원에 좀 함구령을 내리고 했던 모습과는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네, 얘기하신 대로 국회의원들 지금 176석은 임기 4년 동안 보장이 되는 것이지만은 그 기간 동안에 국민 의식, 국민 여론에 얼마나 맞게 국정 운영하냐가 훨씬 더 중요한 문제가 되겠죠. 네, 맞습니다. 중요한 기로에 서 있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이슈 분석 양윤성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최근 집중호우로 행정수도 이전 논의가 잠시 주춤한 상황인데요. 오늘 국회에서는 보수단체 중심의 반대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참석자들은 수도 이전 논의가 정부 여당의 지지율 하락을 모면하기 위한 꼼수라고 비판했습니다. 장재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에서 열린 수도 이전 반대 범국민투쟁본부 주최 수도 이전 반대 세미나. 통합당 이달곤 의원과 이재호 상임고문, 김문수 전 경기지사 등 보수정당 인사들이 참여해 수도 이전 반대를 외쳤습니다. 이들은 여당이 추진하는 행정수도 이전은 사실상 수도 이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청와대와 국회를 옮기는 것은 수도를 옮기는 겁니다. 그런데 마치 국민들에게는 수도는 서울에 그냥 있고 행정기관을 옮기는 것처럼 호도하는 겁니다. 여당이 행정수도 이전의 이유로 꼽은 국가 균형 발전과 수도권 인구 감일 억제에 대해서도 수도 기능을 옮긴다고 인구가 늘어나진 않는다고 일축했습니다. 7년간 세종시로 간 사람은 4만 명에 불과합니다. 새로운 방법론을 찾아야지 이렇게 외과 수술을 해가지고 내보낸다고 해서 서울 인구가 줄어들고 그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또 여당이 왜 이 시점에 행정수도 이전을 꺼냈는지 의문이며 부동산 정책 등 실패에 따른 지지율 하락을 막아보자는 속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행정수도 이전 공론화에 박차를 가할 방침입니다. 당 행정수도 완성 추진단을 중심으로 올해 정기국회까지 개헌과 특별법 제정, 국민투표 방안 가운데 행정수도 이전 방식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행정수도 완성은 더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2020년을 행정수도 완성의 원년으로 만들겠습니다. 또 폭우로 미뤄졌지만 전국을 돌며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토론회도 다시 열 예정입니다. 여기에다 국가균형발전 어젠다의 또 다른 축인 공공기관 추가 이전 사업도 행정수도 이전과 함께 맞물려 논의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2018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추진 의사를 밝힌 공공기관 추가 이전 사업. 그러나 당내에선 공공기관 100여 곳의 입지를 둘러싼 지역 갈등이 나올 수 있는 만큼 차기 대선 이후로 미뤄야 한다는 주장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회 방송 장장현입니다. 강정청이 지난달 30일 국가정보원 개혁을 위해 명칭과 직무범위 변경 등을 추진하기로 했죠. 일각에선 정보기관을 식물조직으로 만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는데 국정원 개혁의 올바른 방향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홍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국정원 개혁안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고 국회 정보위와 감사원의 통제를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국정원의 정치 개입을 차단하고 견제를 통해 권력을 분산시키겠다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이러한 내용 등을 담은 국정원법 개정안을 지난 4일 발의하는 등 정부 여당은 국정원 개혁을 강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국가 정보 기능이 무력화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염돈재 전 국정원 차장은 경찰은 대공수사에 중요한 해외 정보 수집 능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해외 정보와 국내 정보의 통합이라든가 정보와 수사의 통합을 불가능하게 만들어서 대공 정보 수사 역량을 현저하게 약화시킬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국정원이 정보위와 감사원의 통제를 받게 되면 정보기관 활동이 위축될 수 있고 비밀 누설 가능성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습니다.
토론회를 주최한 미래통합당 박수영 의원은 북한의 대남 공작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국정원의 방첩 업무를 약화시키는 것은 안보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비밀을 유지하면서 국가를 지켜야 하는 책무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모두 공개하도록 만든 독소조항이 많이 들어있는 법안입니다. 이어 정부 여당은 권력기관 개혁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국민 안위와 직결된 만큼 충분한 논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 방송 홍혜진입니다.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에 대해 당 지도부 차원의 공개 사과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은혜 당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김 위원장이 두 전직 대통령의 과오에 대해 분명한 사과를 하지 않으면 미래를 얘기할 수 없다는 취지의 발언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의 입장 표명 시점은 취임 100일이나 오늘 19일 광주 방문 시 대국민 메시지를 통해 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유엔 세계 청년의 날을 기념하는 행사가 유엔 해비타트 한국위원회 주최로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박수현 유엔 해비타트 한국위원회 회장은 주거와 교육,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과의 소통을 통해 정책 과제를 발굴하고 대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해비타트 한국위원회는 지난 10일부터 국제활동에 대한 청년 참여란 주제로 모의 유엔회의 등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유엔 해비타트 한국위원회는 유엔 산하의 국제기구로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모델을 구축하는 데 필요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목포 지역의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기소된 손혜원 전 의원에게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사건으로 선진국 도약을 목표로 하는 우리 사회에서 시정돼야 할 중대한 비리로 시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손 전 의원을 법정 구속하진 않았습니다. 손 전 의원은 검찰의 일방적 주장을 받아들이긴 유죄 판결을 납득하긴 어렵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하락의 정치톡 시간입니다. 8월 12일 정치면을 장식한 뉴스는 무엇이었는지 첫 번째 정치톡 만나보시죠. 최근 일부 유명 유튜버 등으로 인해서 논란이 된 뒷광고가 다음 달부터 금지됩니다. 공정위가 소셜미디어에서 상품 후기 등으로 위장한 소비자 기만 광고에 대해서 제동에 나선 건데요. 이에 발맞춰 정치권에서도 뒷광고를 제재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뒷광고란 대가를 받고 올린 음식이나 제품 리뷰 콘텐츠를 마치 자신이 돈을 주고 구입을 한 것처럼 속이는 걸 뜻하는데요. 한국소비자원이 SNS상의 부당 광고 관련 실태 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내 상위 인플루언서 계정 광고 게시글 중에 경제적 대가를 밝힌 게시글은 29.9%에 불과를 했고 이마저도 소비자가 쉽게 인지하기 어려운 경우가 상당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다음 달 1일부터 뒷광고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시행하기로 했는데요. 개정안은 SNS 인플루언서가 대가를 받고 제품 리뷰 등 콘텐츠를 올릴 때 협찬받았다, 광고 글이다라는 문구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기존을 따르지 않은 광고는 공정위 심사에서 부당 광고 판정을 받게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편 국회에선 뒷광고를 제재하는 법안도 추진되고 있는데요. 민주당의 전용기 의원과 김두관 의원은 업체로부터 홍보성 요구를 받아 상품을 추천한 경우 그 내용과 함께 경제적 대가를 받은 사실을 알리도록 하는 내용의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습니다. 유튜버의 허위 위장 광고는 이를 믿고 물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을 속이는 불법 행위인 만큼 정부와 정치권은 유튜브 콘텐츠 모니터링 시스템과 법적 제도를 마련하는 등 뒷광고 근절에 힘써야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정치톡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시장을 감시할 상설기구 구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여당을 중심으로 그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민주당 진성중 전략기획위원장은 주식금융시장을 감독하는 금융감독원과 유사하게 부동산 감독원 같은 것을 별도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시장 감독 체계를 살펴봤더니 예. 그 매우 미흡하기 그지없습니다. 아하. 이런 상황에서는 시장 교란 행위를 일삼는 투기 세력들을 제대로 감시하고 단속할 수 없기 때문에 네. 강제 조사권을 갖고 불법 행위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네. 그 충분한 인력과 조직을 갖춰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 의원은 올해 임시 TF 형식으로 대응반이 국토부에 편성됐지만 그 인원이 15명에 불과해 각종 불법 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역부족이라며 우리나라 가계의 자산 80%가 부동산으로 이뤄진 만큼 금융감독원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의 부동산 감독기구가 설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부동산 대책의 효과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다며 부동산 투기 세력의 시장 교란 행위가 언제든 틈새를 비집고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면밀하게 감시하고 적극 차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부동산 감독원 자체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통합당 김상훈 의원은 올 초 부동산 불법 근절을 위해 출범한 부동산 대응반의 활동 현황을 살펴보면 조사 대상 절반이 혐의가 없었다며 그럼에도 부동산 감독원을 탄생시키겠다는 건 국민의 불안과 공포를 조장하는 전시성 행정 소지가 크다. 지금은 설익은 정책을 내놓을 때가 아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부동산 감독기구는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어렵다고 하는데요. 지금의 부동산 시장 현실을 감안하면 상시 감독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과 지나친 감독이고 시장을 위축시킬 뿐이라는 엇갈린 주장 속에서 부동산 감독원은 과연 탄생할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오늘의 정치톡입니다. 지난 4.15 총선에서 뼈아픈 성적표를 받아든 미래통합당. 전례 없는 참패 원인을 되짚기 위해 지난 6월부터 총선 백서를 제작해왔는데요. 내일 공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통합당은 총선 참패의 가장 큰 요인으로 바로 이것을 꼽았다고 합니다. 통합당 백서에 총선에서 참패한 10가지 원인을 담았는데요. 그중에서도 중도층 지지 회복 부족을 주요 패인으로 꼽았습니다. 정양석 총선백서 제작특위 위원장은 통합당 출입 기자단과 선거 출마자들을 대상으로 총선 패배 주요 원인을 물은 결과 1순위로 중도층 지지 회복 부족을 지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당 차원의 명확한 입장이 없었던 것도 패배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탄핵 이후에 입장 정리에 실패를 하면서 보수 진영에 대한 호감도 자체가 떨어졌다는 지적인데요. 이 밖에 참패 원인으로 막말 논란, 공천 실패, 중앙당의 전략 부재 등이 언급됐습니다. 이 부분은 특히 황교안 전 통합당 대표의 책임론이 부각이 됐고요. 공천관리위원회와 지도부 간의 갈등에 대해서도 당을 장악하는 리더십이 부족했다는 비판이 나왔다고 평가했습니다. 총 141쪽 분량의 통합당의 총선 백서는 비대위에 최종 보고를 거친 뒤 내일 공개될 예정입니다. 역대 최악의 참패라는 쓰라린 기록을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통합당 총선 백서에 책임 소재를 구체적으로 적시하는 대목이 없이 여론조사 결과를 위주로 한 백화점식의 나열에 그쳤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통합당은 총선 백서를 통한 자성으로 당 쇄신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강한학의 정치톡이었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 정치 사회적인 이슈를 분석해보는 뉴스앤 이슈입니다. 매주 수요일 함께하는 두 분이시죠. 최진봉 교수, 장성철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정말 기록적인 폭우입니다. 장마의 기간도 지금 신기록 세우고 있다고 그래요. 50일이 넘어가는 날짜가 되고 있고 한데 일단 정부에서 여러 가지 긴급 지원 필요하다라고 해서 지원금 관련 얘기도 있었고 4차 추경 얘기도 있었는데 일단 지원금 액수를 2배로 상향하는 걸로 결정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적절하죠. 사실은 좀 부족한 면도 저는 개인적으로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사망했을 경우에 기존에 이게 1995년도에 만들어진
금액이거든요. 근데 이게 사망했을 때는 1,000만 원 지원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걸 2천만 원으로 올렸고 침수 지원금이 100만 원이었어요. 200만 원 올렸는데 사실 침수된 집에 100만 원 가지고 이렇게 복구가 되겠습니까? 제가 볼 때 어려움이 많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대가 많이 지났고 물가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95년도 기준을 가지고 만들었던 금액의 액수를 늘린 건 참 잘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당장 아마 이제 그 추경과 관련해서도 논의가 있었던 것 같은데 당에서는 추경을 좀 편성하기 원했지만 정부에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시간을 두고 관찰해 보자라고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현재 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금액이 약 3조 원 플러스 알파 예비비 정도로 그 정도의 돈이 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지방정부도 재난보호기금으로 2조 4천억 원 정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접수된 피해 사항을 복구하는 데 5천억 원 정도 들어간다고 하고요. 그래서 재난지원금이나 아니면 피해 보상 또는 피해 복구에 들어가는 금액이 현재 갖고 있는 금액으로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 같은데 그러나 이제 저는 한계는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장마에 대한 모든 그 피해 사항이 다 집계된 거 아니에요. 아직 진행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좀 장마가 다 끝난 이후에 촘촘하게 다 조사를 해서 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더 채워야 되기 때문에 추경은 앞으로도 논의가 될 가능성은 있다. 다만 지금 당장 할 필요는 없다라고 판단한 것 같고 그러나 이제 여야가 다 같이 추경에 대해서 긍정적인 지금 반응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추후에 장마가 끝난 뒤에 좀 자세히 조사한 다음에 어느 정도 동의도 필요한지 이 부분이 기준이 돼서 아마 추경에 대해서도 논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얘기하신 대로 여러 가지 정말 정비를 하다 보면은 그동안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지금 피해가 지금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축사의 소들이 530고지의 절로 피난을 가고 축사 지붕이 올라가고 이럴 정도 일까지 벌어졌는데요. 근데 이 부분 관련해서는요, 최진봉 교수님이 너무 말씀을 잘해 주셔가지고 제가 드릴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최진봉 교수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근데 정정훈 제 교수님이 뭐 좀 적절치 않은 발언을 좀 하시나요? 가끔 하시는데 네. 최근에는 아주 옳은 말만 하셔서 제가 항상 여러 가지 잘 배우고 있습니다. 네. 이것이 지금 어려운 분들에게 빨리 지금 신속하게 지원이 돼야 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어차피 추경보다는 예비비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예비비가 그런데 3조 정도 지금 네. 이쪽에 투입할 여지가 네. 있다고 그래요. 근데 어쨌든 뭐 이번 수해 피해가 한 5천억이면 된다고 하고 물론 이제 앞으로 계속 태풍이 올라오면 태풍 피해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여러 가지 좀 지원해 줘야 될 부분도 있지만 현재 추경을 안 하고 예비비로 일단은 할 수 있다라고 결정한 것 같습니다. 네, 나라 국가는 점점 비어가고 있고 수해 피해까지 겹친 상황에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이 적절했냐라는 목소리가 다시금 들려오고 있는데요. 홍남기 부총리가 당시에 더 어려운 상황을 대비해서 재정 여력을 더 비축해야 한다라면서 소득하의 70% 지급안을 고집을 했었는데 홍 부총리가 옳았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홍 부총리 한 주장 제가 제일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제 말이 옳았다라고. 정부에서 발표하기 전에요? 그렇습니다. 이건 어려운 한계 상황에 몰린 분들에게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제가 원장님과도 이렇게 토론하면서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전 국민에게 주는 것은 좀 아니다. 그때 최 교수님은 어떤 입장이었습니까? 그때는 일부분 뭐 동의하지만 그래도 어려운 분들 100% 주는 것도 좋다라고 말씀하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네. 기본적으로 저렇게 한번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주기 시작을 하면요. 다음번에도 또 다 드려야 돼요. 이건 국가 재정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올해만 해도 국가 재정 적자가 110조입니다. 그리고 국세 수익 감소가 23조예요. 나라 재정이 버틸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 정말 아끼고 아껴서 우리가 다음번 어려울 때 나눠 쓰는 그러한 저축성 이러한 지원금으로 우리가 현명하게 판단을 해야지 이것을 어려우니까 선거 앞두고 있으니까 나눠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정무적인 판단이 들어가기 시작을 하면요. 국가 재정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100% 공감한다고 하더니 금방 두 번째에서 엇갈립니다. 항상 저래요. 그래서 좀 걱정되긴 하는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수현 소장의 진심을 제가 알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 당시에 잘 아시겠지만 총선 앞두고 황교안 전 대표, 김종인 그 당시에 선거대책위원장 다 민주당보다 더 많이 주장을 했습니다. 사실은 100% 아니라 민주당에서 주장했던 주장보다 더 많은 금액, 1인당 20만 원 예컨대 5명 넘어가면 막 100만 원 넘게 가족 단위가 아니라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정쟁으로 비판을 하자면 둘 다 비판 받아야 되고 민주당이나 통합당이나 똑같은 입장이라고 보여지는데 70% 부분은 홍남기 부총리는 물론 재정적인 부분을 가지고 얘기했을 수 있지만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잖아요. 70% 이거 만드는 것 때문에 얼마나 또 논란이 됐습니까?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이 하위 70% 소득의 70% 들어가지 않는데 실제로 본인의 삶은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얘기 한 적 많았잖아요. 또 건강보험 금액 같은 경우도 지난해에 기준으로 지급을 하다 보니까 그게 기준이 과연 맞느냐 하는 분의 논란이 또 있었어요. 이러다 보니까 빨리 지급을 하는 지급을 못하고 또 이 형평성 문제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00% 지급하는 것이 이제 현실적으로 맞는 그리고 자발적인 기부했는데 자발적 기부 전략은 별로 그때는 효과는 없었죠.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아마 자발적 기부보다 쓰는 것도 도리어 경제에 도움이 된다 이런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뭐 그 당시에 뭐 30%를 아껴가지고 예컨대 그만큼의 어떤 경제적 지원이 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그 상황에서는 빠른 시간을 지급을 해야 되고 이런 논란 때문에 이런 부분의 어떤 형평성 문제의 논란 때문에 되도록이면 국민적 지원하고도 불만을 받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아니었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야당의 선거 전에 무책임한 주장과 국정 운영에 무한한 책임을 갖고 있는 여당의 결정을 동등한 수준에서 비교해서 야당도 같이 비판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에는 누가 그렇게 얘기했죠? 최진봉 교수님께서 방금 전에 그러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를 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요. 야당은 표를 얻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내지른 그런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래도 국정 운영에 최고의 책임을 지고 있는 여당이 나라의 재정 상황까지 판단을 해서 현실적으로 미래까지 대비하는 부분까지 고려해서 국가 재정을 확실하게 좀 조정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장 소장의 말에서는 그 선거를 앞두고 내 질은 여기에 100% 동의합니다. 그런 부분의 책임은 이제 야당이 지는 거죠. 그래서 야당도 책임 있는 정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선거의 표가 중요하더라도 그것이 뭐 본인들이 생각할 때 국가재정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런 말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여당이든 야당이든 정치인들은 말 한마디 한마디 본인의 행동 하나가 국가에 영향을 미치고 국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책임 있는 모습으로 행동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그럼 최근에 야당의 행보는 좀 괜찮은 것 같습니까? 야당은 잘하고 있죠. 그래요? 뭘 잘하고 있냐면요. 야당은 지금 통합당 얘기하는 거죠? 네, 통합당 잘하고 있습니다. 실수하지 않는 것, 자살골 넣지 않는 것, 그다음에 국민들의 눈높이에 어긋나는 결정을 하지 않는 것. 이런 소극적인 당의 리더십을 보여주는 것만 해도 저는 되게 잘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난 황교안, 나경원 대표 시절에는 얼마나 많은 실수를 많이 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들이 조금 지지하려고 하다가도 그래 너희들은요, 역시 안 돼. 이제 이런 판단을 하셨었거든요. 지금 이렇게 소극적으로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만 해도 김종인, 주호영 원내대표 잘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뭐 또 야당 잘하고 있다고 하니 거기까지 좀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지금 여야당 간에 지금 이번에 물난리 워낙 지금 이제 큰 최악의 지금 물난리 상황이어서 4대강 사업이 다시 소환이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오히려 4대강 사업이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이 정도로 선방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가 하면은 오히려 그게 더 키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물론 두 분 다 이쪽 분야의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은 여러 가지 나온 의견을 종합해 봤을 때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은 어느 한쪽이 맞다라고 단정적으로 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매일 말씀드리면 전문가마다 의견이 달라요, 지금. 그러니까 모든 전문가가 동일한 얘기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100% 맞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어떤 전문가는 또 반대로 얘기하고 어떤 전문가는 다른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어떤 전문가들은요, 볼을 만들어서 물기를 막는 바람에 도리 홍수도 키웠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게 물이 그냥 계속 자연스럽게 흘러갔으면 밑으로 빠져나갈 시간이 있었는데 모아놨다가 뚝이 터지는 바람에 물이 한꺼번에 내려오니까 댐을 위협했다는 그런 주장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또 일부에서는 이걸 조절 능력이 있다고 얘기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비가 너무 많이 왔기 때문에 이게 예전에서 50년 만인가요? 이렇게 많이 온 비가.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전의 기준을 가지고 이번의 상황을 동일하게 그 하나의 문제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주장을 하는 것도 있고요. 섬진강 같은 경우에도 보와 연관 없이 또 문제가 발생했고 이런 문제들을 본다고 하면 총체적으로 저는 이번 이제 장마 끝나고 나면 이게 정말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었는지 하는 부분을 객관적인 입장에서 다시 조사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조금 더 점검이 필요하다는 그럼요. 왜냐하면 박근혜 정부 때도 사실 이 4대강이 홍수 조절 능력이 거의 없다라고 하는 통계를 낸 적도 있어요. 박근혜 정부 때도. 지금 장성호 소장은 그걸 가요등하고 보는데 찾아보시면 박근혜 정부 때 국무총리 산하의 무슨 위원회에서 조사를 했는데 그 조사 내용을 보면 홍수 조절 능력이 거의 없다고 얘기를 한 적도 있고 또 감사원 감사 결과도 홍수 조절 능력이 0에 가깝다고 주장한 주장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이 야당에서는 아니라고 자꾸 주장을 하시니 그러면 대통령 말씀처럼 이번 장마 끝나고 나면 4대강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
미쳤다면 어느 정도 미쳤는지 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조사가 객관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정치적으로 이렇게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사실은 국민들 입장에 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런 조사 기관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박근혜 정부 때 4대강이 홍수 위험을 예방을 한다라는 게 94%의 예방 효과가 있다라는 결과 보고서가 있었고 2018년도 문재인 정권 들어서서 감사원에서는 홍수 예방 능력은 0%다라는 그런 보고서를 감사원 보고서 왔다 갔다 했습니다. 네. 근데 그때 감사원 보고서는요. 홍수가 10년 동안 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예방 효과가 없었다라고 본인들이 감사 보고서에 적어놨었어요. 홍수가 없었기 때문에. 근데 결과론적으로만 보자고요. 4대강 사업이 진행됐던 곳들은 이번에 홍수 피해가 거의 없었습니다. 낙동강에서 그냥 하나의 어떤 제방이 조금 무너져가지고 한 30m 정도 피해가 있었지 나머지는 그렇게 홍수 피해가 없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4대강 사업한 것은 홍수 예방 효과가 있었다라고 보여지는데 박근혜 정권과 문재인 정권이 잘못한 게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준선절 작업을 계속 했어야 되는데 후속 작업을 했어야 됐다. 예, 하천, 지류 이런 정비 사업을 했어야 되는데 그 금액이 대략 한 26조 든다. 그래서 이것은 안 했거든요. 이러한 부분이 이번에 홍수에 큰 영향을 줬을 거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대통령께서 이거 진상조사 한번 해보라고 하셨잖아요. 네. 여기에 4대강을 반대하는 전문가들만 들어가서도 안 되고 찬성했던 전문가들만 들어가서 안 될 것 같아요. 좀 동등하게 들어가서 객관하고 공정한 그런 결과 보고서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부분만 동의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조사를 해야죠, 당연히.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4대강이 전혀 홍수 조절 능력이 있다. 그것도 객관적으로 확진된 건 아니에요. 검증된 거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보가 있는 지역에 사고가 났던 지역도 있고 또 보가 없는 지역에 사고가 안 났던 지역도 있어요. 그건 지역마다 어느 정도의 비가 왔는지의 문제도 논란이 될 수도 있고 그 보와 그 전에 있었던 뭐 예를 들어서 보를 만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보를 만들어서 물을 가둬놓는 바람에 또다시 더 큰 피해를 일으켰다고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단정적으로 어느 누구도 저는 얘기할 수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객관적인 조사기관에서 조사를 해서 이런 피해가 일어났을 때 이 4대강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하는 부분 이건 조사를 해서 밝혀지지 않으면 지금은 정치적 논란밖에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네, 그동안에 주로 4대강 관련 논의가 됐을 때 녹조 문제하고 기존 생태계의 급격한 파괴 그랬었죠. 이게 쟁점이 됐었지 홍수 문제가 직접적인 화두가 된 적은 별로 없었죠. 그렇죠. 지금까지는 그런 적이 없었죠. 왜냐하면 홍수와 직접적으로 이렇게 많은 비가 내려서 이렇게 큰 피해를 입힌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동안은. 또 하나 이명박 정부 때도 이 4대강을 만든 주요 목적이 홍수 조절 능력이 아니었어요. 물을 가두어서 물을 통해서 물을 잘 공급해서 농사를 잘 짓도록 만드는 게 목적이었지 홍수 조절을 위해서 보를 만든다고 얘기하진 않았어요. 그 당시에도. 그러니까 차후적으로 이게 영향을 미칠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목적 자체가 사실은 물을 잘 치수를 해서 그 물을 통해서 농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가뭄에 대비해서 농사를 잘 짓도록 하자라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부수적으로 이게 어떤 효과를 냈는지는 지금 당장은 얘기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결과론적으로 보면 이번에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듯이 4대강을 했던 지역에서는 홍수피해가 좀 덜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미국에서요. 미국은요. 댐과 보가 200만 개 이상 있습니다. 왜 미국에서 그렇게 만들었겠습니까? 이 부분도 우리가 참고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려요. 예, 그것도 이제 추가적인 점검은 또 필요하다는 얘기도 공감하셨고요. 네, 여야가 또 문재인 정부의 역점 사업인 태양광 발전에 대해서 또 국정조사를 들고 대립을 하고 있는데요. 야당은 잇따른 산사태 원인으로 태양광 발전 개발을 지목을 하면서 국정조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해야 돼요. 이거는 꼭 필요합니다. 산지 태양광 지금 그 설치된 곳이 12,721곳입니다. 그중에서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만들어진 데가 70%인데 8,400곳이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산지 태양광으로 개발이 됐어요. 그리고 주로 산지입니까? 산지입니다. 이건 제가 말씀드린 건 산지. 그리고 232만 그루의 나무가 벌목이 됐습니다. 이곳은요. 지금 산사태가 예를 들면은 올해 산사태 난 것이 대략 제가 좀 안 좋아하는 것 같은데 산사태가 많이 났는데 그것이 그냥 나무가 없어가지고 산사태가 났다라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얘기고 산림청하고 에너지공단에서 올해 대략 20여 건의 태양광 지역에 산사태가 났다라고 얘기가 돼 있어요. 태양광을 설치 안 했으면 산사태가 안 났을 수도 있는데 난 것을 보면 태양광이 산사태랑 무슨 연관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꼭 조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태양광 양면성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뭐 이렇게 정말 다른 이제 환경 차원에서 만든 건데 또 위치 설치하는 것은 또 환경을 파괴할 여지가 있고요. 그럴 수 있죠, 충분히. 그러니까 저는 정선일 소장의 또 말에 끝부분만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조사를 해야 돼요. 반드시 조사해야 된다고 보는데 아까 몇 곳이 났는지 장 소장이 안 적으셨잖아요. 12곳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장마를 통해서 12,700여 곳 중에 12곳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산사태가 났어요. 그러니까 태양광이 설치된 곳에 관련된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12곳만 나야지 몇백 개 나면 큰일 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퍼센트로 따지면 크지 않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나무가 벌목이 되고 또 경사가 이제 정부에서는 경사를 30도 이하로만 설치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해놨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산사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면 조사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거는 앞으로도 왜냐하면 이런 태양광이 설치된 곳에서 또 산사태가 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사실이라고 하면. 그래서 지금은 전체적으로 이게 100%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아직은 제가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고 다만 숫자로 보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은 미비한 숫자긴 하지만 하나라도 사고가 나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크니까요. 중립적인 입장에 있는 분들이 모여서 이 인과관계를 찾아내야 한다고 봅니다. 이번 장마와 장마의 산사태와 태양광 설치가 연관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명확하게 밝혀서 정말 하나라도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면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다시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그런 위험성이 있는 곳은 다시 철거를 하든 아니면 다른 보완장치를 세우지 않으면 비슷한 상태가 되면 또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네. 이 문제는 반드시 장마 끝나고 나면 인과관계 확인해서 문제가 있다고 발견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조금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태양광이 설치된 곳에 산사태가 난 곳이 산림청에서는 12곳인데 에너지공단에서 밝힌 것은 16곳이에요. 근데 이게 웃긴 게 뭐냐면 산림청에서 산사태로 파악된 것을 에너지공단에서 빼먹은 것도 있고 에너지공단에서 산사태로 집계한 것을 산림청에서 빼놓은 곳이 있어요. 그 대략 보면 20건 정도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것은 태양광이 설치된 곳만 얘기하는 거지 태양광을 설치하기 위해서 벌목한 지역의 산사태는 여기에 통계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부분은 정확하게 조사가 진행돼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네, 이번 장마가 이번 주말까지 이어진다고 하고요. 또 태풍도 10월까지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데 정치권은 벌써부터 공을 따지면서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폭우 피해 대응을 위해서 여야가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할까요? 먼저 장 소장님. 지금 현재 여야가 이거 가지고 티격태격 싸우는 것은 너무나 정말 국민들 보기에 화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심상정 대표 옷이 왜 흙이 안 묻었냐, 장화는 왜 반짝반짝하냐 이런 거 가지고 서로 공격하는 것조차도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국회가 열리지 않고 있잖아요. 여야 의원들 모두 다 지금 수해 입은 현장 가서 도와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분들 정말 눈물 날 정도랍니다. 집도 떠내려가고 집에 진흙이 너무 쌓여가지고 아무것도 건질 것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여야가 지금 국회에서 말싸움한다? 이도 국민들 보기에 너무 화나는 일이죠. 수해 현장으로 가서 이것부터 도와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모처럼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네, 잘 전적으로 제가 동의를 안 하는데 어쨌든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는 동의해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 가지고 지금 나중에 따질 수 있잖아요. 이 문제는 충분히. 지금 이렇게 수해를 당한 지역에 있는 분들의 고통과 아픔을 함께 나누고 이분들을 어떻게 도와줄지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만들고 이게 국회 할 일입니다. 지금 누가 책임이 있냐 그건 나중에 따질 수 있잖아요. 충분히. 수해 입은 분들한테는 이런 얘기가 또 밥그릇 싸움한다 이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수해 현장에 복구를 해서 노력하고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또 재정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에 청와대 비서관들, 비서진들 개편 관련 좀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추가로 국민소통 수석 또 이제 사회수석 교체가 확정이 돼가지고 수석 중에서 5명이 교체가 됐습니다. 앞으로도 어떻게 추가될지는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주요 인사를 교체했을 경우에 두세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기존에 대한 책임을 묻는 방식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분위기 쇄신용일 수도 있고요. 또 하나 방향을 새롭게 조정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 어떤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보십니까? 세 가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다. 예, 나랑 인연 있고 나랑 호흡이 맞고 나를 보호해 줄 사람을 시킨 것으로 보여집니다. 수석급 15분 중에서 이번에 7분이 바뀌었는데 대부분 다 문재인 대통령과 과거에 인연이 있었거나 같이 일했던 분들이에요. 여기 활용점정은 최재성 정무수석입니다. 이분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지난 총선 때 어깨띠에다가 등에다가 하고 있었죠. 어깨띠에다가 문재인 복심. 이거 어깨띠 들고 다니셨어요. 이분 호위무사였습니다. 과거에 보궐선거 그때 그랬죠. 정무장관, 정무수석이 해야 될 일은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야당과의 협치입니다. 근데 이분은요, 추진력, 돌파력이 있지 친화력이 있다는 얘기는 못 들어봤어요. 협치해서 돌파하는 거 아닐까요? 협치를 할 생각이 없는 분이라고 저는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자칫 잘못하면 우리 그냥 지금 틀리지 않았어. 우리 이대로 그냥 쭉 갈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분들이 과연
문재인 대통령님께 쓴소리를 할 수 있을까요? 대통령이 일하기 편한 사람들하고 일을 하면요, 국민이 불편해집니다. 국민의 민심을 잘 전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분들은 그러지 못할 것 같아요. 대통령이 불편하셔야 국민들이 편해집니다. 향후에 다시 수석이 바뀔 수도 있고 내각도 바뀔 수가 있는데 그때는 제가 건의드린 이 사항을 꼭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 현재 그러면은 전국 상황 이후에 어떻게 전개될 걸로 보십니까? 지금 계속 여야가 강대강 대치할 수밖에 없고요. 청와대도 야당과 그렇게 협조하거나 협치할 생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내년도에 있을 서울시장, 부산시장 재보궐선거, 그 다음에 있을 대통령 선거 때까지는 여야의 정쟁은 한층 더 격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상황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일단 이제 아까 말씀하신 두 가지를 세 가지 중에 두 가지가 이루어졌다고 봐요. 두 가지로 네, 무슨 말이냐면 인적 쇄신은 결국 분위기 쇄신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책임을 묻는 것도 같이 간다고 봐요. 인적 쇄신이 책임 묻는 거 아닙니까? 거기 있는 분들이 수석들이 물러나는 것도 본인들이 현 시국에서 여러 가지 어떤 정책이 제대로 입안되지 않고 그게 실행되지 않은 부분은 책임을 지고 사표를 내는 거 아니겠어요? 그걸 대통령이 받아들였다는 것은 책임을 묻는 겁니다. 그건 분명히. 그건 책임을 묻는 것이고, 또 인사가 바뀌면 분위기 쇄신이 되는 건, 물론 장수장 지역처럼 이분들이 다 예전에 인연이 있던 분들은 건 맞아요. 근데 이제 정권 말기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어쨌든 2년 정도 남았는데, 그러면 국정 운영의 일정 부분 주도권을 쥐기 위해서는 손발이 잘 맞는 분들하고 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점, 좀 아쉬운 부분은 저도 그런 부분이 있긴 해요. 사실은 좀 신선한 인물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저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정권 이제 마지막 부분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는 주도권을 쥐고서 정국을 운영해야 되는 부분이 좀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 최재성 지금 수석 같은 게 복심이라고 얘기하시잖아요. 대통령 복심. 본인이 그렇게 또 선거 때. 뭐 선거에 당선되려면 그렇게 해야 되죠 또. 어쨌든 복심이라 하면 대통령은 협치를 주장하고 협치를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그 복심을 잘 받아서 그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교수님, 정책 실패에 인적 쇄신을 해서 책임을 물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정책실장 바뀌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정책에 책임을 물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다주택 책임을 물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다주택이요? 근데 공직자가 다주택이라고 공직 결격 사유라고 하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어 보여요. 예를 들면 근데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청와대에 들어와서 투기를 해서 다주택자가 됐으면 문제가 있는데 본인들이 15년 전에 집 사가지고 이번에 팔아서 대략 8억 정도의 이익을 얻었다. 이것도 그럼 어떻게 환수한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 불로소득 얻게 하겠다, 투기 수요 환수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그게 너무 좀 무리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본인들이 약속한 거를 본인들이 지키지 않은 것은 상당히 문제지만 이것은 상당히 무리 있는 약속이었다라고 보여집니다. 너무 이게 이중적이에요. 그러니까 제가요? 장 소장이 그런다는 게 아니라 장 소장 주장이 그런데 어쨌든 통합당의 주장. 예를 들면 청와대 사람들 왜 집 안 파냐고 그렇게 공격을 하고 약속 안 지키자고 공격을 하고, 그러니까 약속했으니까 문제고 약속 안 하고 두세 채 막 뭐 7채 갖고 있으면 괜찮다는 논리인데 국민들이 볼 때 그게 과연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저는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본인들은 예를 들어 집을 막 몇 채씩 갖고 있는 뭐 통합당 의원들이나 민주당 의원도 그런 분들이 있죠. 그래놓고 나는 약속 안 했으니까 괜찮고 당신은 약속했으니까 팔아라. 이렇게 주장하는 게 물론 뭐 그게 논리적으로 맞을 수는 있지만 국민들 볼 때는 화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논리는 전혀 타당하지 않다고 보고, 정책실장 문제는 그렇게 정책실장만 지적을 하는 건 동의. 그러나 수석이 바뀐 게 책임을 안 물었다고 보진 않아요. 수석들도 거기에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없어요. 뭐 정책실장은 모든 정책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정책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있었던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수석들이 바뀌는 부분이니까, 예를 들어서 장 소장이 정책실장 왜 안 바꿨냐 그렇게 얘기하시면 뭐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뭐 긍정도 부정도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수석들이 바뀐 건 어느 정도 책임을 묻는 건 분명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청와대가 노영민 비서실장 지금 거취에 얘기 대해서는 열린 결말로 남겨두고 있는 분위기죠. 침묵을 이어가고 있는데 그 속사정이 뭐라고 보시는지. 일단 저는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이것도 저 뭐 모르겠습니다. 저는 바뀔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시간의 문제인 것이지. 1차적으로는 노영민 실장이 어쨌든 수석들이 다 지금 바뀌었잖아요. 5명이나 바뀌고 실장 소속은 뭐 실장 소속의 수석들이 다 바뀌었으니까 이분들이 바뀐 상황에서 청와대가 업무를 하려면 이 실장이 어쨌든 주도적으로 업무 인수인계라든지 아니면 연속성에 어느 정도 자리를 지킬 필요가 있다는 생각. 그게 첫 번째 제 판단이고요. 두 번째는 노영민 실장을 대체할 다른 실장을 뽑는데 약간의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가지 지금 카드들이 거론되고 있는데 여러 카드들이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와대나 대통령 입장에서 과연 어느 사람을 비서실장으로 세우는 것이 마지막 이제 어쨌든 마지막까지 같이 갈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 선택에 기한 시간이 좀 길어지는 것이지 제가 볼 때 노영민 실장이 계속 실장을 할 거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시차를 두고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은 5명이 다 바뀌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고 두 번째는 노영민 실장을 대체할 실장을 찾는 데 시간이 좀 필요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네, 마지막 짧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장성철 소장이 통합당의 행보에 대해서 비교적 새로운 정보들을 알고 있던데 최근에 이제 정강정책을 교체하는 기본 방향은 잡았어요. 잡았는데 혹시 당명이라든가 색깔, 로고 바꾸는 것에 대한 새로운 확정된 것도 있습니까? 제가 또 강하라 앵커님 그래서 제가 또 준비해왔는데 준비해 온 게 있어요? 지난주 목까지 준비해 오신 것 같네요. 한국당으로 바뀔 가능성이 많답니다. 한국당으로 바뀌어요. 김종인 대표가요. 한국당이었을 때가 좋았다. 한국당이라는 단어가 좋다라고 지난번에 얘기를 했대요. 자유한국당이었는데 자유는 안 붙고요. 네, 그 신한국당 때도 좋았던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근데 세 글자로 만들어라 그렇게 해서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지금 한국당이라고 하는데 저는 좋은 당이라고 해라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좋은 당은 오늘 좋은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러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좀 아직 유력하다고 하는데 또 바뀔 가능성도 있지만 한국당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네, 오늘 뉴스앤 이슈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진봉 성공회 대교수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은 장맛비가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는데요. 전국 대부분 지역에는 폭염특보가 내려진 상황입니다. 내일까지는 이 장맛비가 잠시 쉬어가겠지만 모레부터는 다시 중부지방에 강한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비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엔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을 여는 국민의 국회를 위해서 내일도 뉴스엔이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